입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 나와주세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생기부 컨설팅 입시 비리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학에 가는 겁니다. 학원 대표가 구속되고 강사 17명과 학생 60명이 입건됐습니다. 2018년 이 학원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자녀들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학생부 입력과 정정은 오로지 담당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입력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기부를 보여주지 않고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생기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의 신뢰성, 공정성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장관이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 학원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입시 컨설팅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관은 반박 자료에서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일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방송에는 자소서가 아니라 생기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일에만 받았는지는 2017년, 2018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료들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그 자료 화면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과생인 것 같고요. 저희 장남을 확인한 결과 그 학생부 교과 내용은 본인의 교과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이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일에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도 차남한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지요?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컨설팅을 한번 받으러 갔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한 번만 갔다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장관 해명 사이에 여러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것은 권해 보시겠습니까? 아닌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죠.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출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방송에 제기된 의혹처럼 장관 자녀의 생기부에 담당 교사 외의 사람이 개입했다면 장관 자녀의 합격 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이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보고받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고등학생의 입시 관련된 자료는 교육부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그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조사를 교육부가 지시할 수 있고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저는 아마 지금 장관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자꾸 시도교육청 대학 얘기를 하세요? 하신 것입니까? 예. 장관님, 2001년 숭실대, 2004년 서울대 조교수로 임명되셨지요. 두 학교 교수 임용과 서울대 승진 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총괄 연구업적 목록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관련된 학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너무나 오래된 자료라서 일단 관련된 그 자료에 있으면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협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은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을 연구물을 교수 임용, 평가, 승진 심사에 연구 실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제기됐던 논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윤리위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던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없지만 중복으로 활용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게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어서요. 장관님의 논문 표절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장관님 99년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짝 바꿔 몇 개월 뒤 한국 행정학회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표절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고 해당 학회지로부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자기 표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진 철회를 하고 난 뒤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서면 질의서에서 본 의원이요. 모든 논문 혹은 연구 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장관께서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논문 가운데 그런 게 있냐고 물었더니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 중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에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 뭘 말합니까? 각각의 이 질문이 왔을 때와 MBC 스트레이트 팀이 보도된 시점이 틀립니다. 모든 저널은 각 저널이 속한 학회에서만 자기 학회에 속한 저널에 대해서만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2001년도에 언급이 됐던 첫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이미 그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 자체가 학술지를 더 이상 2001년부터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고 금지 처분이라는 조치가 내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텐데요. 사회과학 연구에 자, 제 대해서 질문에 말씀하신 거 답변하시죠. 아닙니까? 언론에서 지적한 연구물이 뭘 말합니까? 언론에서 처음에 지적했던 연구물은 연쇄사회과학 연구였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 아닌 다른 연구물은 중복제재로 의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희 보도 해명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위 학회지에서 투고 금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었고요. 위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그렇지 않아요. 받은 적이 질문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을 작성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한국행정학회부에 제출됐던 논문, 이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방송 이후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한국행정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장관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판정을 하고 논문 제출 금지 처분을 했었어요. 그 두 가지 논문 같이 제가 자진 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예, 일단은 좀 보시죠. 예, 보신 분들이 내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요. 99년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 논문과 2002년 한국정치학회부에 실린 논문이에요. 2012년 한국정치학회부가
2002년 논문을 연구 부정으로 판정하고 3년간 투고 금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문을 낸 건 2002년이고 투고 금지 처분이 내려진 건 2012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2011년에 자진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인데요. 자, 그러니까 자진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심사 기간이 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자진처리 그 이후에 하셨는데 자진처리가 2011년도에 했다고요? 네. 장관은 방송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요. 논문을 자진 처리한 것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화면 보시죠.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 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에 보면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제출 요강에서 그 많은 논문을 제출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보통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은 들어와서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아니요, 2002년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알고 제출하실 있습니다. 때요. 예, 요강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 거를 맞습니다. 지금 네, 장관님 말씀은 단지 관행이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 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 당시에도 요강에서 금지하는 걸 제출을 하셔놓고 근데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습니다. 장관님 서울대 정교수로 승진한 게 언제예요? 2011년 심사입니다. 예. 아까 논문에 대한 자진 철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대 정교수 승진을 앞두고 혹시 문제가 될까봐 혹은 서울대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논문을 자진 철회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 내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미리 자진 철회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2002년도에 모집 요강에 반해서 제출을 하셔놓고 2012년도에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또 자진 철회를 하셨어요? 전체적인 연구물을 점검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이 논문들만이 아니에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 TF와 언론에서 제기한 다른 재탕, 삼탕 논문들의 표절률도 84%, 51%, 35%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장관님의 연구 실적으로 카운트돼서 지금까지 교수 임용 승진 심사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논문들은 제가 다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 사회과학 연구에 나온 논문의 경우에는 폐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저널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논문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논문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저널에 제가 교신으로 게재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통은 저널에 제출하기도 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답변이 전혀 말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교육위원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혀 말이 안 되시는 주장을 하세요, 지금. 예, 학자들 그렇습니다. 간에도 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는 시각하고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것은 보통은 워킹 페이퍼나 매뉴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저널에 실렸을 때 아티클이라는 논문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워킹 페이퍼와 매뉴스크립트와 아티클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앞에 거 워킹 페이퍼와 매뉴스크립트를 실적으로 보통 서울대학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티클과 이런 앞에 이전에 진행되던 연구물이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사회과학 연구 같은 경우는 유사 동일 논문이지만 제가 폐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다른 저널에 냈던 것입니다. 예. 다음에 상임위에서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 화면을 좀 보시죠.
논문 표절, 제자 논문 뺏기, 연구 실적 부풀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지명 철회된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 김병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의하고 지명 철회됐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장관이라서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기 위해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장관의 답변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답변을 보니 장관께서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로 해명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장관의 자격도 자질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책임 총리로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사안을 감안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임명 절차에 대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본인의 해명이 첫 번째로 좀 제기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반론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순애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절차를 밟은 것은 교육부가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봤을 때 박순애 부총리께서 그러한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의 해명과 또 의원님들의 논의를 좀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에도 맞지 않는 해명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 합동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는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총리님, 이 계획 수립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사실은 이런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들은 교육부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가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첨단 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인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서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게 떨어져서 이제 교육부가 그동안에 정말 밤낮 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이 구조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그 계획이 발표됐고, 또 그동안에 약 7개 부처가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현실 가능성도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시와 발표가 된 것이 며칠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자료가 집중적으로 7개 부처들이 몰두를 해가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계획이고, 또 우리의 첨단 산업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이 인재의 양성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인재 양성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 좀 전면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도 없는 반쪽짜리 정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 인재를 키우는 10년짜리 정책 수립에 고작 43일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과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입안에서 발표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민간 전문가 협의회, 사람 투자 인재 양성 협의회, 사회관계 장관 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는 물론 학생, 대학, 기업과 각 부처의 수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겨우 43일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인재 양성 주요 사업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총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인수위에서 이 인재 양성 방안을 할 때 그 전 정부에서 하셨던 것도 같이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부분 아마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러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이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축적의 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어서 해오셨던 많은 작업들을 기초로 확실하게 실현이 가능하도록 7개 부처가 처음부터 재정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기술적인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것도 저는 분명히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계획으로 성립이 됐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이왕 따라하려면 좀 잘 따라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전국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 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에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지방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계약 정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지역에서 지방주기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님, 전북에 있는 원광대에 반도체 학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지방에도요, 굉장히 훌륭한 반도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대학들이 이미 벌써 본인들이 정원 확대나 교수 확보에 대한 계획을 교육부에 이미 제출한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그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작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광대에 반도체 학부가 있는지 아시냐고 여쭙습니다. 지방에요? 예. 계약학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도체 학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신설했는데요. 올해 폐과선언 했어요.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데 지방의 반도체 학과는 계속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거기가 반도체 학과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그 반도체 내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그 지방 대학에 지원도 같이 들어가고, 특히 지방 대학에는 그 지원의 도를 더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지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의 대학 모집 인원이 2만 6천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4년제 대학은 오히려 모집 인원이 1,341명 늘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정원 내는 줄이고 계약학과와 같은 정원 외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계약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서울 지역 정원만 더 늘리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방대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나라 매출액 3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무려 75.9%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체의 약 70%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균형 발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시작부터 수도권 중심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책을 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이번 대책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 우려를 마음에 담고 만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거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오히려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 예산도 철학도 없는 방안을 발표하시고 이게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고 강변하시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산은 처음부터 기획재정부 예산팀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